자, 융합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글쓰기의 기초로서 융합적 사고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융합이 다뤄졌습니다. 하버드 얘기 조금 했고요. 사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융합에 관한 내용이 좀 실려 있죠.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일단 융합이라는 말은 한자를 보니까 그 용자가 용융할 때 용자입니다. 거기 보시면 솥가마란 뜻이네. 솥가마에 벌레 중자를 써가지고 왜 벌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검어솥 여기에다가 뭐 삼계탕 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닭 넣고 배추 넣고 푹 삶았다, 구웠다. 이게 이제 융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융이라고 말할 때는 그 검은 가마솥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같은 데서 꼬맹이들한테 조용히 시킬 때 합 이렇게 얘기하죠. 벌어졌던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게 합입니다. 닫는 것이죠. 그러면 융합이란 말은 좀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말이네요. 어떻게 녹여가지고 쪄가지고 뭘 닫아 닫기는. 융하고 합하라 이런 뜻이네요. 융하거나 합하라. 전혀 좋은 번역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융합의 일반적 의미는 결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맺는 것이죠. 끈으로 매듭을 묶어가지고 매는 것, 이것이 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은 잘 맞는 말이네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컨버전스는 밴드라는 말로 많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요. 밴드, incline together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로 이렇게 모아져 들어가는 거, 모아드림 또는 모임, 모아드림 또는 모임. 그러면 요것의 반대말은 이제 다이버전트라는 건데요. 우리 생물학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싹이 터가지고 가지가 둘로 갈라지면 다이버전, 둘로 갈라졌다 이런 뜻이네요. 둘로 갈라짐. 갈라졌던 게 터게더니까 한데 이렇게 다시 모아지면 컨버전스. 그러니까 컨버전스는 한데 이제 모아지는 거, 다이버전트는 둘로 갈라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한데 아우르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 번역어는 아우르기입니다. 자, 컨버전스가 쓰인 곳은 이제 생물학에서 좀 쓰였었고, 또한 방송 이제 그 미디어 이런 쪽에도 좀 쓰였습니다. 또 TV에 많이 쓰였었죠. TV 브라운관 여기 때 많이 쓰여가지고 수렴이란 말로 많이 번역이 됐었고요. 또는 집중이라고도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으다. 세 개의 이제 우리 그 삼원색, 빛의 삼원색을 쏴서 한 지점에 이렇게 모아드리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빛깔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한 곳에, 한 점에 모으다. 이것이 또 컨버전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한 낱말이 이제 인티그레이션. 뭐 영어에 수학에 많이 썼죠. 뭐 이제 적분이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적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부분을 쌓아 나간다. 적이라는 게 쌓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인트라 안쪽으로 어디 한 중심에로 그레이션 뭔가를 자꾸 쌓아 나가는 것 한 지점에다가 그러면은 미분, 적분의 개념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지점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간다. 딱 도달할 수는 없는데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긴 해. 이게 적분이죠. 그러면 이제 쌓여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put together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말로는 한데 또는 함께 아우르기. 요 아우르기라는 말로 쓰면은
용례가 무한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컨버전스란 말을 놓고 보면 번역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그냥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음차를 했죠. 요거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번역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디지털은 디지털로, 아날로그랑 이제 다른 의미죠. 아날로그, 로고스, 비례란 뜻입니다. 비례. 아나는 따르다. 그러니까 비례를 따르는 것, 요것이죠. 그러면은 실제의 음성, 소리의 이런 파장이 있잖아요. 음파. 요 비례가 있으면은 이 비례를 그대로 따라서 전송하면 아날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정보의 흐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보내면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바꾸지 않죠, 그죠? 그대로 모사한다, 또는 닮게 만들어서 보낸다. 근데 디지털은요, 요만큼의 음파가 있으면은 뭐 우리 위치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x축, y축이 있을 때 요 지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 값이 바로 요 위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을 전부 위치 값으로 환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수로 모든 위치를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파장을 이렇게 이제 벡터 양으로 환산해요. 근데 벡터량 이렇게 환산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는데 일정 기간 샘플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x 값 가운데 0.1부터 0.5까지는 그냥 0.1로 한다. 나머지는 사상 없애버리는 0.1, 0.5, 뭐 이런 식으로 0.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엄청 줄겠죠. 이런 건 뭐 압축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그 요만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0.1부터 뭐 0.9까지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 나타나요. 0.1부터 뭐 2.5까지 패턴이 이렇게 하면 패턴 전체를 그냥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압축률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러면 약간 사소한 차이는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식, 우리가 다시 이걸 재인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재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mp3 이런 걸 보면 잘라내 위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영역은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싹 잘라가지고 가청력, 들을 수 있는 영역만 전달해줘요. 그러면 WAV, 그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그대로 전송해 주니까 양도 크지만 들어보면 풍부함을 느낄 수 있어요. mp3는 가볍고 왠지 잘라낸 느낌이 납니다. 왜? 올라간 부분이 안 들리니까 끊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은 mp3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건 디지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값만 전달하니까 아무리 큰 소리도 아무리 적은 소리와 똑같은 형태의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요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소리만 가능한 게 아니고 빛깔은 좀 더 많이 이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3개 값이면 한 지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빛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빛. 거기다 이제 뭐 문자 같은 경우는 2바이트면 다 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문자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가지고 한 번에 똑같은 형태로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디지털로 아우르기가 된 거죠. 컨버전스가 굉장히 쉬운 말이 이때는 디지털로 아우르기. 그럼 아날로그로 아우르기도 되는데 아날로그로 아우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가게 돼 이거는. 한데 아우를 수가, 아날로그로는 한데 아우를 수가 없어. 값이 달라서 아예. 패턴이 달라가지고 소리는 음성은 음성으로만 가고 이런 이제 색깔은 이미지 같은 건 이미지로만 가야지 둘을 똑같은 형식으로 바꿔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르기는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네요, 그죠?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로 아우르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아우르나요? 혼자 아우를 수도 있고, 둘이 아우를 수도 있고, 뭐 어떤 에이전트, 위원회가 아우를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아우르나요? 연구소에서 아우를 수도 있고, 뭐 등등.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언제, 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컨버전스라는 말을 아우르기로 바꾸는 순간 용례가 무한대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이 시스템 사고의 특징이 뭐였냐면 빈자리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채워올 수 있게 되죠. 그럼 다양성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융합은 오직 융합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방인이라는 김하영 선생이 번역한 까미의 소설은 이방인이라는 건 이방인밖에 없어. 다른 말로 이렇게 그 다양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만 하나 딱 쓰이는 거죠. 우리가 타방이라고 많이 썼는데 타방, 타인할 때 타방.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말을 쓰면 그래도 그만큼 이렇게 다양성이 그래도 추가가 되는데 이방은 딱 그것만 쓰고 다른 애 하나도 안 쓰여가지고 다양성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요거를 그러면 저식으로 딴 데 사람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하면요, 딴 데 사람, 딴 나라 사람 뭐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런 다양성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도 이렇게 우리가 아우르기로 번역하는 순간 아주 무엇을 무엇으로 어떤 것을 어디에로 뭐 해가지고 장소, 공간, 시간, 주체 뭐 다 해가지고 방법까지 아우르기를 쭉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융합의 세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뜻으로는 뭐 짜나간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융합의 정의는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나 기술을 뭐 함께 연구하고 결합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융합은 기술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래가 있는 낱말이었던 것이죠. 생물학에서 다이버전트는 썼었는데 컨버전스는 안 썼었어요. 요거는 이제 기술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학에서 쓰이게 됐고 미디어 쪽에 쓰이게 됐고 갑자기 20세기 중반부터 확 쓰이다가 뭐 1980년대부터 뭐 융합 컨버전스 많이 하고 다녔죠. 2000년 와가지고 완전 융합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융합 시대가 되면서 융합은 뭐 모든 곳에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뭐 그 과정을 좀 썼고요. 오늘날 이제 학제라는 것도 이제 융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통섭과 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통섭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컨실리언스, 영어식 발음으로 뭐 콘사일리언스라고 읽는 분도 있는데 전 영어의 발음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자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어식 발음이 좋다고 보는데 그냥 그 알파벳은 원래 이것은 발음 기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많은 변음들을 만들어내면서 발음 기호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발음 기호가 있는 글자들은 좋은 글자가 아니야. 한국어 사전에는 발음 기호가 없죠. 오늘날엔 좀 집어넣고 있어요. 사전 보셨나요? 네이버 사전 보면은 소리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설동 어떻게 읽나요? 소리값.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훈민정음은 발음 기호에 가까운 체계인데 이제는 발음 기호로 읽기가 어려워져서 어떤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당고개라고 읽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당고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쓰려면 당꼬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쓰기는 근데 고라고 쓰는 거죠. 네. 근데 한국어도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쓰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달라지게 돼, 값이. 나중에 이게 많이 발달하면은 결국 읽는 법을 또 소리값 써줘야 돼. 근데 영어는 지금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그 브리튼이란 뭐 30만 명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쓰던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서 번역을 웨일즈에서, 그죠? 성서 번역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에서 영어를 그들이 쓰는 바람, 불어를 쓸 수도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성서 때문에 불어 성경이 안 나왔거든.
그때 먼저 프랑스 애들이 그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다면 전 세계 언어는 이제 프랑스였겠죠. 하지만 그 당시 그 킹 제임스 본 이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아메리카 전체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쓰게 되면서 세계 영어화는 아주 단순한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야기 좀 약간 빗나갔는데요. 그 이제 컨실리언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싸이 이렇게 다른 소리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굿모닝 이상하잖아요. 굿모닝 G-O-O-D인데 그러면 good 이렇게 good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good 이렇게 읽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 영어 자체가 변질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 보면 good G-U-T로 돼 있거든. 그러면 굿이나 good나 그럼 얘네들이 좀 야만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good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써는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명인들이 굿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버렸어, 발음을. 쓰기는 good라고 써놓고. 이상한 놈들이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영어가 원래 그 야만어였기 때문에 아주 문화어하고 발음을 좀 이렇게 맞춰가는 바람에 라틴어도 좀 그랬어요. 라틴어 원래 미개어였거든요. 그리스에 비하자면. 전부 그리스어 번역해드리면서 뭐 순간적으로 2세기 만에, 한 200년 만에 라틴어가 학문어가 됐고 정치어가 됐고 다 성장한 거죠. 200년도 안 걸렸어요. 영어는 바로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게 급속히 자라났던 것이고, 지금은 학문어가 돼서, 전 세계 학문어가 돼가지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 이제 학문 세계에 소통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한국어도 그런데 희망이 불가능합니다. 출산 때문은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 뭐 그 얘기하려면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끝이 없는데, 학문어로서의 한국어는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버전스라고 하지 누가 뭐 아우르기 이렇게 누가 쓰나요? 아우르기라고 쓰면 나중에 다 고쳐요. 컨버전스라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잘 안 떨어지는데 논문 쓰잖아요. 그럼 저는 컨버전스라고 안 쓰고 아우르기라고 쓰거든요. 지금은 안 떨어진 이유가 바뀌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그 안에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막 1년에 한 3편 정도 쓰면 2편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다는 거야. 우리말로 바꾼 게 이상하다. 내가 봐도 이상한데 시인사위원이 보면 얼마나 더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우리말로는 말이 안 만들어져요. 제가 이 정도 말을 만들 수 있는 감각을 갖추게 된, 감각이죠, 그냥. 이거는 한 20년 동안 뭣도 모르고 계속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갖추게 된 거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하면 200년이면 다 바뀌어요. 200년도 안 걸릴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하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큰 소리, 기차 옆에 피리 부는 거하고 똑같아. 기차 소리 옆에 피리 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라지죠. 한국어, 학문학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어느 영역? 미디어? 신방구 안 돼요. 심지어는 문학도 잘 안 됩니다. 작가들도 이제는 막 섞었어요. 작가들 자신의 의식이 좀 희박해졌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 보세요. 가장 많이 한국어가 발달했던 때 그때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한국어를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 외국인한테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때 소설이나 시를 읽히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 작가들 그 수준이 안 됩니다. 화려하고 뭐 내용들은 많지만은 한국말 자체로 보면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논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죠. 한자,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독일어, 불어, 영어, 뭐 라틴어, 히라보, 뭐 다 뒤죽박죽 하나로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한글로 쓰지도 않아요. 영어로 쓰거나,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양성을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용어 이게 글자는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잉글리시가 공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서는 알파벳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출판 비용도 줄어들고 공문서 비용도 줄어들고 회의 비용도 줄어들고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우르기라는 번역어를 통해서 쓴다면은 아주 쉽게 컨버전스라는 말을 융합이라는 말보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5쪽에 오시면 세 번째 단락 이제 과학화라는 걸 좀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과는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사이언스를 번역한 말이고 사이언스는 증명된 알미란 뜻이지 과학이란 뜻은 아니다. 쪼개진 학문이란 뜻이 아니고 증명된 알미란 뜻이고 증명된 알미라는 것은 결국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 그 올바름에 대한 증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면은 증명된 암을 갖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아는 사람이에요. 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란 뜻이네요. 그 사람 앞에 누가 대들겠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 사이언티스트 갖고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 있는 거야. 그 우리말을 과학화하면은 좀 약간 희화화됐습니다. 쪼개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실험이나 관찰 정도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죠. 사이언스 하면은 증명된 알미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겸손해야 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증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왜 증명할 수 없는 걸 모르겠어요. 알지만 증명된 것만을 알무로 인정하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결국 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아름다움,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과학에서 배제가 돼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삶의 문제는 학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붙이고 소통시키고 융합시키고 또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인용된 내용은 이제 독교대의 경우를 예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융합에 대한 요구는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제 이미 다 가동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융합에 대한 요구는 아주 거세지고 있다. 이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학문 분야별 융합 개념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미디어에서는 이제 스캐닝 빔이라고 전자 빔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삼원색, 이 삼원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색깔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무한대 아닌가요? 무한대는 아닙니다. 어차피 무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연속체라고 생각하면 아니, 실제로 차별화해가지고 우리가 딱 보고 다르다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자연에서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 계통에서 만들어냈는데 현재 한 33,000개 정도 쭉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다른 동물들은 더 많이 구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눈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마다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 국가마다, 문화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지금은 넘버링이 돼 있어요. 색깔 이름 빨강, 파랑 이렇게 안 돼 있고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B 뭐 1, 0, 0, 0,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방색이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고 지금은 페인트를 만든다든지 도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자동차의 그 도료 이렇게 굽잖아요. 구울 때 정확히 그 색이 되려면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수치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섞진 않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적외선 카메라나 자외선 카메라로 찍은 걸 결국은 가시광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실제 예를 들면 적외선에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동물들이 그 색깔로 세상을 본다는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변환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색깔이 왜곡되겠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우리 눈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열상 카메라 이런 것도 우리 열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빨강색 계열로 빨강, 주황, 노랑 이런 걸로 보여주잖아요.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그 동물의 방식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우린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빛의 삼원색만 있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신기하죠,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전자빔을 쏴서 이제 고해상도의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해낼 수 있는 거죠. 요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자빔들을 한 지점에 모아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것이 컨버전스였습니다. 방송과 통신에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뭐 크게 세 가지죠. 망의 융합이다. 뭐 통신망 이런 거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이제 공중파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파는 공적 자산이에요, 실제로. 여기 막 날아다니잖아 이런데 이게 섞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수신이 안 되고 저쪽도 수신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이걸 분할해야 돼요. 근데 이 주파수 대역대는 한계가 있어요. 분할하는데 안정적으로 혼선 없이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으려면은 이 주파수 대역대를 다 구분해가지고 이제 나눠놔야 되는데 여기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배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 둘을 나눠놨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꼭 이제 유선, 무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망으로 융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과 통신 따로따로 되던 것을 이제 이걸 하나로 이제 융합을 하는 것이고 좀 뒤에 가면은 케이블 TV나 공중파 이런 방송하고 또 융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도 융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과 통신에서는 크게 보자면은 이제 이런 채널 중심이라는 거하고 불특정 다수라는 거하고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을 해 오고 있고요. 사회학에서는 이분들은 주로 수렴이라고 번역을 해왔는데 기능주의 관점을 많이 택하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가 이렇게 수렴돼 오더라, 발전해 오더라 이런 걸 설명할 때 수렴이란 말을 좀 썼습니다. 뭐 핵심이 이런 거죠. 교육 체계를 보니까 국민교육 종식으로 보편교육 체계로 이렇게 다 모든 나라들이 발전해 가더라. 그러면 컨버전스를 이렇게 한데 아울러지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렴과 좀 달라지네요. 수렴 한 점에 모이는 건데 방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교육 체계, 어떤 사회 제도, 그러면은 다른 모든 사회들도 닮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킹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그 제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컨버전스가 아주 좋은 번역어는, 용어는 아니고, 그건 바꿔야 될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쪽에 하면 이제 베버와 파슨스, 탈코트 파슨스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컴퓨터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든 유교였든 뭐 상관없이 우리 사회 구조는 네트워크 사회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기술 또는 하나의 제품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한 사회가 같은 성향의 같은 기능의 사회로 변모하는 거, 요때 이제 수렴이란 말을 이제 쓴다는 것이죠. 생물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제 그 동물들이 이게 좀 그 새 같은 경우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 날개가 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식지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해 가는데 비슷하게 간다는 거야. 컨버전스이네요. 하지만 이제 서식지가 바뀌면 뭐 갑자기 다리로 있던 것이 날개로 바뀌고 달라진다는 거죠. 다이버전. 그래서 이제 분기라고 하기도 하고 분지라고도 하는 갈라져 나가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같아지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생물학에서 좀 썼고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기능적으로도 갈라지고 달라지고 아울러지고 한다는 거죠. 생물학에서 뭐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돌연변이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쓸 때 많이 썼던 건데요. 컴플렉스는 이제 프로이드를 공부하신 분 다 알잖아요. 이제 복합이란 뜻인데 원래는 분리하면 주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란히 가면 평행선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평행선이 갑자기 꼬이고 뒤틀려가지고 덩어리가 됐어요. 실타래처럼.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겠죠.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딱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올지 예상이 안 되죠. 컴플렉스야. 직선의 경우에는 A선을 건들면 A로 출력이 되겠죠. 문제가 심플입니다. 근데 콤플렉스는 A선을 건드렸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 뒤에 이 안에 블랙홀이 하나 있는 거죠. 컴플렉스입니다. 막 선이 주름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무의식 세계 속 이거 트라우마라고 많이 하는데 이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회로가 엉켜버렸어요. 꾸불렁꾸불렁.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값이 나올지 몰라.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신경증이라고 히스테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노이로제라고도 많이 쓰게 되고요. 둘 다 신경의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테릭이란 말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건데 노처녀들이 주로 그런다는 거야. 뭔가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온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뭐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눈빛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이코들이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러한 컴플렉스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요. 상처들이 많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철학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로크가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이제 컴파운딩이란 말로 컴포지션이란 말로도 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영미 철학에서는 아이디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데아라고도 많이 씁니다.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색깔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커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하면 뜨거움도 있고 냄새도 있고 담겨 있으니까 어떤 그릇도 컵 모양, 갑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죠. 들어올 때는 눈, 코, 입, 귀 해가지고 따로따로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들어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라는 패턴이 딱 형성이 되는 거는 이 덩어리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빈대 뭐 사이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패턴만 우리말로는 이게 본이에요. 본.
우리 이제 옷을 만들 때 본을 먼저 뜨잖아요. 본 뜨면 예를 들어서 소매만 있어도 이게 뭐예요? 옷이죠. 윗돌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징, 캐리커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또는 몇 군데만 이렇게 보여도 아, 저것이 옷이구나라고 알아본다는 거야. 커피 같은 경우도 냄새만 가지고도 또는 뭐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만 알아보면 커피다 이렇게 이제 알아본다는 거, 알아보는 거. 이런 능력을 우리가 뇌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컨버전스예요. 따로따로 들어온 것이 우리 뇌에서는 이것이 통합이 돼 버려요. 통합이 되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이걸 이제 복합관념이라고도 많이 이제 쓰게 되고, 또는 이제 더 나가면 커먼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커먼센스의 핵심은 뭐냐면 공통 감각이에요. 여러 가지를 의미까지 문자적인 거, 뭐 문화, 가치 이 모든 것을 한데 아울러서 느끼는 감각, 커먼센스죠, 정말로. 공통 감각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컨버전스네요. 철학에서도 이렇게 쓰였고요. 그러니까 컨버전스라는 게 아우르기라는 말이 뭐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융합이라고만 번역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다양한 쓰임새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8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학문과 관련해서 융합 연구의 종류를 좀 몇 가지, 네 가지로 일단 나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융합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아우르기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맹이도 이미 다 아울러요. 따로따로 뭐 색깔 따로 뭐 냄새 따로 이러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전체를 한데 아울러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엄마를 보통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언제쯤 엄마를 알아볼까요? 갓난아기가. 이게 이제 신비스러웠는데 연구를 할수록 그 눈도 안 뜬 놈이 엄마를 알아보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보여. 눈을 못 떠가지고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엄마를 알아봐.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정은 갓난아기는 빛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보는 거죠? 재미난 상상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이 인도에 이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인도에는 선천성 각막 그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력은 있는데 앞에 이 각막이 이렇게 막혀 가려져 있어 못 보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거를 제거해주면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거를 했더니 볼 수는 있는데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왜 못 보지? 빛은 다 들어가고 시신경 문제가 없고 뇌엔 분명히 맺히는데 왜 못 보는 걸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보게 되나 봤더니 움직이는 거. 움직이면 보아. 재미난 실험이 세모와 네모를 겹쳐놨어요. 그럼 세모 네모 겹쳐놓은 거 못 봐. 근데 세모와 네모를 움직여. 그럼 세모 네모를 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하고 결국 예전에 이제 문제, 갓난아기는 언제 엄마를 알아보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그 갓난아기 그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맨날 알짱거린가 이렇게 보나 못 보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갔을 경우와 타인이 갔을 때 애가 움직이는 게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엄마가 가면 얘가 딱 돌려. 근데 엄마가 안 가면 안 돌려. 이게 뭔가 냄새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은 엄마의 전체적인 윤곽, 엄마의 움직이는 동선을 아이가 파악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태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한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형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운동을 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엄마를 소리도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야. 한 10개월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더 빠를 수도 있는데 6개월쯤 애 나면 잘 이제 아시면 좋죠. 말을 배우는 순간 이제 아이는 선택적 듣기를 시작해요. 엄마 말만 듣기 시작해. 다른 소리들을 아예 이제 안 듣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말만 이제 듣게 돼서 말을 배우게 되는. 그래야만 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 뒤부터는 판단이 달라지는 거야. 엄마가 형태를 보지 않고 엄만가라고 보기 시작해. 그래서 엄만가에 대답해서 엄마야 하면 보는 거죠. 근데 엄만가 해가지고 봤더니 엄마가 아니야 우는 거죠.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가 오려면은 먼저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뒤부터는 냄새든 뭐가 됐든 모든 감각은 뭘 거쳐야 돼요? 이제는 말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말로써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우르기입니다. 이제 말로써 보고 듣기 시작하는 순간은 모든 감각을 말로써 아울러서 그럼 디지털이네요, 그죠? 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더라. 둘째는 이제 다학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멀티라는 것은 많다, 겹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멀티플 하면은 여러 개의 주름을 겹친 거죠. 멀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우리말에 많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디시플리너리 할 때 디사이플 하면은 뭐 제자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시플린 하면은 그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목을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혼란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시플리너리라는 건 학문이란 뜻이 아니고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 또는 교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통합교육에서 주로 하는 거죠. 교과 겹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화학자가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생물학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생리학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학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교과들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르치는 분들은 제각각 자기의 교과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를 겹쳐주긴 하지만은 하나로 단일화되거나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겹쳐 있을 뿐이에요. 옷을 겹쳐 입을 때 뭐 이거를 막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겹겹이 쌓아가는 거잖아요. 벗으면 다 따로따로 놓여요. 이게 멀티의 의미고요. 인턴은 이제 교과가 넘나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뛰어난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뛰어난 선생님께서 자,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게 화학으로 가면 이렇게 된단다? 바뀌는 과정은 요래 해가지고 생물학과 화학이 넘나드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요거 인터가 되는 거네요. 생물학도 따로 비빔밥이 아니고 어쨌든 따로따로 있는데 요 둘의 넘나드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도 있는 것이고 목적도 다른 것이고 관점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 디스플리너리, 간학문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바로 교과를 넘나드는 과정입니다. 교과가 사라지진 않지만 서로 다른 교과가 따로따로 있지 않고 넘나들면서 어떤 교차 지점을 만들게 되죠. 그럼 트레이딩 존이라고 하는 공통의 교합 지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집합 지점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초학제라고 하는 트란스란 말을 쓰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 둘을 한데 아우른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교과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뒤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써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과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도 이런 종류입니다.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융합적 사고는 뭘까요? 한참 설명하죠.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글쓰기 설명하죠. 합쳐. 근데 아직 이름은 없어. 그래서 둘을 나란히 놨는데 결국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교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건 교과 너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머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둘을 한데 아울러가지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교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교과, 포괄적인 상위의 교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건 보시기만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융합연구 방법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그 로봇 밑에 각주 7번에 있는 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MIT 공대 교수 김상배하고 지금은 이제 연대 뭐 교수가 어디 쪽이죠? MIT에도 있다가 그 스티키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도마뱀 발바닥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벽을 기어오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주영 씨, 이 스티키 로봇이 어디에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도마뱀 발바닥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파이더맨처럼 어디에 이걸 주로 많이 쓸 수 있을까요? 고층 빌딩, 고층 빌딩, 유리다. 유리땅. 평소에 그거 해보고 싶었죠?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특히 하여튼 닦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그거 닦는 사람에 눈 마주치면 되게 난감해요. 왜 하이 헬로. 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분이 저를 빵 터지셔가지고 순간 이렇게 줄였죠. 위험. 근데 거의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건물들 원래 안 보이긴 하는데. 잘. 일단 못이 사라지는 세상이 꿈꿔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벽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자동차 바퀴에 쓸 수가 있네요. 절대 안 미끄러지는 바퀴. 이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입니다. 네. 유리벽도 올라가고. 카메라 다 그렇죠. 이제 그냥 이제 경찰에. 뭐 군사용으로 쓸 수 있을 테고 스파이용 쓸 수 있을 테고 이삿짐 나르는 데도 쓰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게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야. 그 어디에 쓰일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도마뱀 연구였던 거죠. 도마뱀 발바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적도 부근 가가지고 식물 연구하고 방언 연구하고 그러죠. 그게 과학 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특히 우리 백신 같은 거라든지 또는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 왔어요. 며칠 전에 뉴질랜드 지진 때문에 이렇게 해안가가 1m인가 2m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봤더니 그 바위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전복이 그냥 차다다다닥. 그 사람들은 전복을 안 먹더라고. 근데 그거 올라가 있으면 한 2, 3일은 다 썩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공수부대를 보내서 전복을 따기만 해도 어땠을까 하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에겐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보석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행 다니실 때 간단히만 한번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이 이게 좀 약간 망난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악질 망난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문제아 수준의 머리 빡빡 깎고 맨날 뭐 한 150만 원짜리 그 자전거 외발 자전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하다가 사람 부딪히면은 샥 화내고 뭐 지가 부딪혀 놓고 아무데 담배 막 피우고 막 휙 던지고 뭐 이러는 놈이었는데 어느 날 헝가리, 체코 이런 데 막 여행을 유럽을 다녀온 거야. 동부 유럽 쪽을. 뭐 이런 걸 막 가져왔어. 뭐 이런 거. 액세서리. 그래가지고 잔뜩 사온 거야. 와가지고는 사람들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만 홈쇼핑을 차렸어. 그걸 수입해가지고 대박이네. 한 1년 만에 BMW 몰고 다니더라고.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게 융합의 한 방식이거든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쓸모가 없는 게 저기에는 쓸모가 엄청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요거를 이쪽으로만 딱 요 문화권 안으로만 가져다 놓으면 이게 바로 융합적 사고죠. 이게 쉬워 보여도요. 가지고 온다고 똑같은 사람이 가져온 경우도 있어. 이 사람은 성공을 못했어.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 한 거야. 홈쇼핑. 자판에 늘어놓으면 안 팔리던 게 홈쇼핑으로 왔더니 팔렸어.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융합이죠. 어디에 잘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몇 가지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마빈 미nsky로 대표되는 거네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대가들이 주로 하는 거지. 이게 문제야. 인공지능 문제죠, 그죠? 원래 심리학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람의 지능, 휴먼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근데 artificial, 이 artificial이란 말은 인공이란 뜻은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쓸 뿐이지. 요거는 빼어나다, 솜씨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트, 예술이죠, 예술. 아주 뛰어나고 빼어나서 감탄을 자아낼 정도. 그러니까 솜씨가 아주 뛰어난 거죠. 여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침팬지가 이 기억 능력이 단기 기억이 얼마나 뛰어나요? 사람 띠 6개도 못 맞추잖아. 그런데 침팬지는 20개도 다 맞춰. 이거 아티피셜한 거죠. 예술적이잖아. 이러한 지능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지능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컴퓨터의 경우에는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이게 아티피셜이다 이 말이야. 뭐 그냥 투박한 경우에 아티피셜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경우에 쓰는 낱말이에요. 인공이란 뜻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 침팬지 이런 경우 뛰어나면 아티피셜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텔리전스 문제를 발견했고 이걸 어떻게 그럼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쪽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간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슈레딩거인데요.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양자역학 하다 생물학으로 넘어왔어. 그리고는 생물학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다 뭐 생물학이 분자 생물학 또는 화학으로 생화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쪽으로 오시면은 마틴 하이데거를 꼽고 있죠. 마틴 하이데거는 스승을 잘 만난 거죠. 스승을 잘 만나서 스승을 넘어서 버렸어. 그러니까 스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당연히 융합이 되는 거네, 그죠?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트랜스를 한 거죠. 트랜스는 넘어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옮겨주다, 트랜스포테이션,
전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쪽에 저쪽으로. 근데 트랜스 하면 주로 마약 이름도 트랜스입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뿅 올라가게 해주는 게 트랜스야. 유체 이탈 이런 거. 그러니까 트랜스 하면은 저 너머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트레이딩 존이라고 하는 교역지대. 요거.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트레이딩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트레이딩은 이제 교환하는 행위잖아요. 무역이라든지 거래 행위인데 왜 융합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교역의 의미를 많이 갖다 쓰냐 하면은 주고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나만 주는 게 아니고 받기도 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근데 주고받다가 결혼하면은 한 집에 사는 거죠. 그럼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다가 따로따로 살다가 이웃집에 주고받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한 집에 살아버리면 부부가 되면 한 가정이 새로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역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러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장대익이란 분께서 융합학문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책에 이제 생문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융합적 학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쪽으로 오시면요. 아주 뭐 낯설 거예요. 진화인문학, 분자인문학, 신경인문학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진화심리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볼루션이라는 것은 볼케이노, 화산과 연결되는 겁니다. 터지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 근데 이니까 터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게 이볼루션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어떤 추동력이 있는 거죠. 분출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전자가 모든 걸 지배하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 유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자기 복제라고 많이 쓰겠는데 자기 복제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환경에 따라서 자기 복제가 이쪽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요게 이제 진화, 이볼루션. 진화란 말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는 진짜가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볼루션은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는 뜻이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나아가는 건 두 발을 가진 동물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 뜻하는 반면에 이볼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진화에는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외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성공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못 가는 거죠. 생존율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이네요. 살아남으면 나가는 거고 살아남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마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됐는데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진화 철학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철학 안에 내재적인 힘이 있는데 이 내재적인 힘을 바깥으로 자꾸 분출시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 펼쳐나감, 이것이 바로 펼쳐나가는 철학이네요. 무슨 증명하고 추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삶의 내재적인 원리를 자꾸 어딘가에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진화 철학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컴퓨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도 바뀌고 뇌 구조 바뀌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미디어 시대가 우리 다 미디어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바뀌는 방식대로 철학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화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이런 진화에 따라서 정신의 진화 이런 걸 따라가지고 철학도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진화 심리학은 당연히 그런 의미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이제 왜 진화의 주된 원동력이 뭔가요?
뭐 보통 이제 그 생존율로 많이 쓰는데 번식 욕구 이런 거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가 어떻게 지나해 왔냐 하면 번식에 성공하는 것들, 뭐 이제 우월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존하면서 이제 진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모든 남녀의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를 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욕구로 다 환원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열심히 화장하나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반대 반론 많이 하거든요. 야,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지. 그러면 진화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야, 요즘은 가꿔야지 시집 잘 가. 결국은 다 이 종족 번식이라는 걸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화를 해왔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설명이 잘 되고요. 다른 부분, 특히 문화나 가치 영역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저기 스님이나 신부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번식을 포기? 이거 뭐 반진화야? 그건 뭐야? 그리고 요즘 독신주의자들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설명을 또 못하는.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설명 틀이, 지금은 제도도 진화론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뭐 언어, 문화, 뭐 등등 이 모든 영역에서 이제 터져 나간다, 또 펼쳐 나간다. 내재적인 원리, 뭐 본성과 같은 이런 내재적인 원리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발현돼 나간다는 의미로 이볼루션을 이제 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이 탄생한 거네. 분자인문학이라는 건, 몰레큘러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뭐 맨날 우리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차원만 보니까 이게 뭐 다 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걸 이루는 전 짜개라고 하는, 몰레큘러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걸 이루는 짜개들, 구성 원소들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합집산이죠. 이거에 따라서 그 기본 큰 성체의 방향이 결정되더라. 법이라는 것도 그렇더라. 하나하나 요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미시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원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거시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인문학도 그러면은 이렇게 미시세계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들어가면은 뭐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신경까지도 건들 수 있겠네요. 신경을 파악하면 뭐 호르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설명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신경 인문학은 이제 그 중에 휴머니티라는 것은 이제 리버럴 아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고, 리버럴 아츠가 있고, 휴머니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쓰였던 개념은 리버럴 아츠입니다. 근데 리버럴은 해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상태 또는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풀려나 있는 게 리버럴입니다. 리베르타스 그러면 자유인이죠. 노예의 반대이네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다양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란, 풀려나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자유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 양반이 맞나요? 노예가 맞나요? 우리 세종 때만 해도 고려 때보다도 노예가 4배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중세까지만 해도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리버럴, 자유인은 노예보다 소수야. 그죠? 그러면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됩니까? 아트. 이 아트라는 거는 여러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예술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덕망, 학식, 다음에 예체능, 말 타고 활 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음에 뭐 공자, 맹자 이거 해야 되고, 가면 물론 좋아야 되고, 옷 잘 입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아트야. 그러니까 보통 7개 정도의 과목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엔 예체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이념적인 측면 들어가죠.
그다음에 문학적인 측면이 들어갑니다. 역사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에티켓 들어가요. 그 사교술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승마 들어가요, 승마. 또 검술 같은 거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배 계층들이 그들의 지배 계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갖췄어야 할 뭐 학문이면 학문 또는 뭐 기회면 기회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인 항목으로 7개 정도 나중에 12개로 늘어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 이게 리버럴 아츠야. 귀족 교육이네 그냥. 이걸 우리가 번역 못했잖아요. 무슨 교양교육? 교양이란 말은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건데 핵심은 양에 있습니다. 기른다는 뭘 길러요? 국민을 신민으로 기르는 거야. 이때 말하는 신민은 신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교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주도형 교육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교양이란 말은 이제 일본식 번역어로 봤을 때는 신민교육 또는 국민교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버럴 아츠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는 사람 됨됨이를 갖추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버럴은 핵심이 주체적인 거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주체성. 주체의 핵심이 그러니까 자유의 핵심이 지성, 이성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것이 리버럴 아츠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논리학 또는 이제 수사학 이런 게 들어갔었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우리의 무당 그 굿판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이 출세의 기본 요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과 글은 지식인들의 전유물, 정치인들의 전유물,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엘리트 계층에 속하게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대학원 가고 박사 되고 해야 엘리트가 되는 거지. 에이, 뭐 똑같이 말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권위 있는 말을 배우고 영어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교육이 바로 리버럴 아츠였다. 이것에 이제 반발해서 나온 개념이 제너럴 에듀케이션. 이건 뭐 일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 교육은 뭐냐면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교육. 뭘까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철학 같은 거죠, 그죠? 윤리학, 도덕 이런 걸 이해하고 또 뭐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같은 걸 알아야 돼. 경제, 운영.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립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너럴 에듀케이션에는 몇 가지 항목이 들어오는데 우리 삶의 영역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러한 분화된 영역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뽑아내서 그 제너럴이라는 게 갈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뜻은 씨앗이란 뜻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씨앗. 그 남자 씨앗은 남자가 나오고 여자 씨앗 여자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미 씨앗 장미가 나오고 이게 제너럴의 의미입니다. 일반이라고 번역한 건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학문 영역이 있을 때 생물학 그럼 생물학 배우면 생물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종적인 차원 씨앗이라는 차원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 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그걸 대표하는 갈래 여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코어 에듀케이션은 같네요. 그 중역이라든지 핵심 교육 또는 고전 교육 이런 것들은 제너럴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양은 사실은 아닌 거죠. 한국에서 교양은 뭐 그냥 대학생이 뭐 좀 그 평균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 체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휴머니티는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제 사람다움에 관한 것이죠. 휴메니티는 사람다움이란 뜻입니다. 낱말 뜻 자체는 후무스, 진흙이란 뜻인데 진흙의 됨됨이. 진흙은 사람을 이루어진 사람이 창조됐을 때 사람의 창조 재료였잖아요. 근데 이 재료는 신성한 흙이에요. 그 신성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흙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은.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제 사람에게만 쓰이니까 뭐 토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신성한 흙은 소도 만들고 용도 만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점 신성성은 오직 사람에게만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가 됐죠. 그래서 사람과 동일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다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나요?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대마다 다 달라졌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어요. 조선시대에 10개 정도 꼽았었고 다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는 경전이 들어갔습니다. 경서들. 이 경서는 반드시 들어간 거죠. 그럼 시경, 역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시도 알아야 되고 문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다움을 규정하는 학문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지나면 뭐 저것도 들어갔었어요. 우리 이제 병술, 그러니까 군대, 군인,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들. 또 뭐 수학도 들어가고 그러죠. 수학, 그죠? 기본적으로 산술이라는 것은 우주의 변화, 운행을 알아내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점치는 학문, 인생의 길, 흉, 합을 알아내는 학문들 이런 게 사람다움에 들어갔던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예학, 음악도 들어갔고 또 몸가짐을 하는 에티켓, 예도 들어간 거죠. 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다움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다움의 본질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무너진 것 같아요. 화장술 들어가야 되나요? 화장술?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나요? 패션? 오늘날 사람다움은 주로 외모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화장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마 휴메니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사람다움의 본질을 스스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그래놓고 결국은 뭐 휴메니티 인문학 하면 문사철 이렇게 해놓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다움이 먼저고 그 사람다움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시대에 이런 학문 목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다움은 경제학이 들어가야겠죠? 법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 없이 이 사회가 움직여지나요? 그럼 사람다움에 법이 들어가야 되고 정치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뭐 경제 들어가야 되고 또 문화 같은 거 들어가야겠죠. 문화,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미디어 들어가야겠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사람다움은 너무 방대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제 이제 철학 강의할 때는 오늘날 인간의 사람에 대한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다.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성적 동물이니 뭐 호모 파버 해가지고 뭐 무슨 노동하는 동물이니 뭐 호모 뭐 쿨투란스 문화적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붙여봤자 다 옛날 거고 앞으로 사람에 대한 정의로 가능한 것은 현재는 우리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물을 줄 아는 생명체라는 것뿐이죠. 그럼 사람이 뭔지를 물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되나요? 스스로. 어쨌든 어려워지는데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이런 이제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융합이라는 것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은 뭐 휴머니티라든지 내추럴 사이언스 이런 학문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융합의 세계로 들어오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랄 머신이라는 말을 한번 소개한다면 도덕기계,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계.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공항에 딱 패턴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박원순이가 이번에 했더라고요. 지하철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사람 숫자를 가지고 132만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트럼프 그 승리도 예측을 했죠. 인공지능들은 다 예측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주식시장을 인공지능이 단타로 뭐 한 10초, 20초 내에 막 서로 막 사고팔고 막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익을 많이 창출해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데 이 기술이 그대로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테러리스트 위험 경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짜자작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딱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테러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이 페이스북 뭐 탁 해가지고 한 0.5초 안에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딱 나오죠. 그러면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거하고 지금 상공에 테러 경보를 발생시키면 상공에 있는 비행기들이 착륙을 못해.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착륙을 못해서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이거하고 이걸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걸까요? 이제까지 이런 기계가 아직 안 나타났어. 이거 도덕적인 문제예요. 2명 중에 1명을 죽여야 되는데 누굴 죽여야 될까요? 이게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기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계 나왔으면 좋겠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아마 어떤 대통령은 그런 기계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 그 모랄 머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럼 책임은 누가 지니까? 기계가 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랄 머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만들어 낸다면은 휴머니티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오늘날 뭐 문사철 이런 식으로 가둬놓는 것 자체가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융합적 관점으로 오자면은 현실 자체보다 주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학문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뭐 13쪽, 14쪽 보면은 좀 재미난 그림 하나를 또 올려놨죠. 해서 이렇게 한데 아우러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거를 저는 알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림도 아니고 글자만도 아니고 요게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모션 인포그래픽스처럼. 그래서 이런 이제 알자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3번부터는 뭐 융합교육이라는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께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을 위한 융합교육이라는 것과 중심이 좀 바뀌는 거죠. 자연과학을 위한 융합교육. 지금 우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문과, 이과도 지금 나뉘어져 있고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합을 할 경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통합을 했을 경우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이런 통합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 티칭에도 익숙치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또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은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과로 나누지 말고 분과는 따로따로 있지만은 이들을 모두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우르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평생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좀 아직은 평생 교육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대학 정규 모든 과목을 다 오픈해야 돼요. 이런 우리 수업에도 누구든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생 교육 신청하면 청강생 자격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반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가 요구하는 어떤 이제 코스웍을 하면 다 수료증을 주고 얼마든지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또 뭐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바깥으로 OCW처럼 하거나 또는 뭐 굳이 안 와도 된다면은 무크로 제작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매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매체와 매개는 전혀 다른 건데 매질,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한 소재를 통해서 또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혁신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교과서라는 데 얽매여 있어가지고 이런 융합에 대한 융합교육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아요. 먼저 변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서울대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 포스텍도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대학 정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놨고요. 서울대하고 이제 중앙대, 뭐 한양대도 지금 융합에 아주 선두주자가 되고 있고요. 우리 숙대 같은 경우는 교양교육은 이제 융합적으로 제가 완전히 틀어놨는데 전공들은 안 돼요. 예, 이분들은 배째라주의죠. 배째라주의. 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언젠간 망할 겁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학생들은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나의 칸막이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초중고가 변화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도 결국은 변화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산업체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지금 시스템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아주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결론의 맨 뒤에 마지막 쪽에 가시면요. 이거는 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냥 제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받아들여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하고 토론해 본 분들은 많이 이제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건 놔두고 융합교육의 핵심은 뭐냐? 아우르기 교육의 핵심은 뭐냐? 물음이라는 거. 물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음을 누가 묻는 거냐? 우리 이제 그 코어 에듀케이션에서는 선생님이 물어요. 그래서 영인 씨,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 답은 누가요? 학생이. 선생님 뭐예요? 옳다 그러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게 이제 하버드에서 바뀌었어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선생이 문제를 안 내. 그러면 누가 문제를 냅니까? 학생이 문제를 내고 대답은 학생이 하고. 선생은 뭐예요? 야, 너 혼자 독판 떠들지 말고 그 다음 해가지고 토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문제, 이 문제는 물음거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물을 만한 거죠? 물음거리를 찾고 나면 그걸 물음으로 정식화를 해야 돼.
요거를 이제 문제 발견자라고 그럽니다.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거죠. 문제 발견자. 이게 문제다. 병목사회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게 문제다 그런단 말이야. 문제를 낸 사람이 되게 풀기도 해요. 근데 못 푸는 경우도 많이 있어. 또 잘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문제를 낸 사람이 일단 주창자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 문제 같이 풀죠. 학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되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학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문제를 던지면 학회 이름이 그렇게 돼, 그죠? 전자학회. 전자학회, 물리학회 이런 게 아니야. 딱 하나, 양자학회, 뭐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우리 와인 학회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인만 딱 해가지고 학회를 만들거든요. 상상이 안 됐던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요.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 뭐 그냥 그게 전체예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거리, 물음거리를 딱 찾아가지고 딱 던지고 답은 없어, 그죠? 계속 찾아나가는 중이죠. 같이 찾는 작업,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 융합에서는. 근데 이 물음은 가치가 있어. 가치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물음을 물어야 된다. 나에게만 가치, 지난번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좀 사람들이 여러분이 쓰는 논문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주제를 좀 나만 좋은 주제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요구, 수요가 있다. 그것을 좀 충족시키는 논문을 써야 된다. 물음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물어질 수 있는 물음이면 좋은 물음인 거죠. 나중까지 물어질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은 물음이 되는 거죠. 뭐 깊이, 너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적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음은 대화의 공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본다면 이제 물음 묻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지식이 간과되고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전문 지식은 더 전문화돼 가는 겁니다. 전문 지식은 후퇴되지 않아요. 더 발전되고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언제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이거는 사회 발전에 독이 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인식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뜀뛰기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은 그걸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병 잘 따는 사람은 그걸로 사회적으로 인정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전문가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원천 기술과 같아서요. 병 따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기능이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키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아 한 명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이바지하는 것은 뭐 수치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겨만 잘해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우리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융합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전문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융합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니까 두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융합적 사고라는 관점에서 융합의 뜻, 그리고 융합의 지평,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이제 융합이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 세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기술 관련해서 이제 기술 융합이라는 쪽에만, 원래 이제 출연이 거기서 했으니까 기술 융합이라는 쪽에 국한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